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면서 커피따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셔서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만날 때 커피따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9페이지입니다. 자, 여섯 번째 단락인데요.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위대는요 일본의 군대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치안대는요 이제 소련이 그 주둔하게 소련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서 소련군으로 이제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 싹 잡아들이고 나름의 어떤 치안을 지키게 되는 그런 군대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었다. 자, 이인국 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파죠. 자, 당연히 치안대의 연행이 되었다. 자, 그래서 네가 한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 이 이인국 박사가 친일파로서 남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불합리하고 그 부조리했던 그런 어떤 그 친일 행적들을 이제 뭐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당연히 이제 뭐 갇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공포 속으로 그를 휘몰았다. 자, 그러면서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 그리고 욕설 이런 것들이 이인국 박사의 불안을 어떻게 할까 증대시키겠죠. 자,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은 몰랐다. 왜?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뭐 힘도 없어지고 메가리도 없어지는 거야. 자, 이제 혹독한 처벌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야, 진작 나무로 도피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다? 의지할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 밟을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결국에 의지할 사람은 친일파거나 아니면 이제 친일파인데 나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겪을 사람들이다. 야, 이제 결국에 친일파들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일본인 가장 믿었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라고 하는 비유를 썼네요. 누구한테? 일본인한테. 난 지금 누구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태연해.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의술이 되게 뛰어나거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처세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 긍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자, 이 막연한 기대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진 않았다. 다행이다. 인민재판 첫 코에 걸리지 않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야? 인민재판을 치르게 되면 이 이인국 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냥 즉각 사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즉결처형을 뭐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끌려간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뭐 아예 알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사흘의 여유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떴을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다 운명이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이 쪽발이 큰 앞을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이 밑에 이제 치안대 그 이 군인들이 이인국 박사를 이제 완전히 족치려고 혈안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고함 소리에 놀라서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완장을 찬 젊은이가 보였대요. 자, 그런데 얘가 누구냐? 춘석이다. 춘석이는요, 이인국 박사가 구해주지 않은 입원을 거부했던 인물이니까 당연히 뭐야? 이 사람은 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인국 박사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쵸?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되겠죠. 증오하는 대상이 되겠죠. 누구를?
이인국 박사를. 그쵸? 자,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아,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6에 나타난 이인국의 심리로 거리가 먼 것은 얘기했습니다.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치안돼서 춘석을 발견하고 거의 절망하고 있다. 괜찮죠? 맞는 내용이고요. 자, 늦게 연행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즉결 처형 당할 바에야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죠. 되기 전에 도망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복수 다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뇌까렸다. 뭐 입속으로 이렇게 뭐 말하듯이 말하듯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외놈의 밑밭이 했는데요. 밑밭이라고 하는 건 밑을 닦는 놈,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이게 새끼야 하면서 옆구리를 들이찬다. 이 새끼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계속 때려요. 현기증을 일으킨다. 응? 자, 민족과 조국을 팔아먹은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자, 이 증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어렴풋이 이 춘식의 이 증오 섞인 말과 함께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이제 하도 맞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락에 부스럭거리는 감촉과 금속성의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자, 노란 털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노란 털이 많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건 서양인이란 얘기겠죠. 그쵸? 자,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에 시계줄을 끌고 있었다. 여러분들 이 시계줄에 별표 치시고요. 자, 이 시계줄은 그 여기서 이제 회중시계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가 나오는데, 이 회중시계는 뭐냐면 이인국 박사가 일본 제국대학에서 자신이 일본의 그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증거야. 즉, 이 회중시계는요, 이인국 박사의 어떤 자부심과 연계되는, 자부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근데 이 시계줄을 끌고 있는 거야. 그럼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쥐면서 손에 임자를 힘껏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양복 안주머니를 감싸쥐었다. 흥, 야본스키. 자, 이거 뭐야? 아, 이런 일본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점점 노기를 뛰어갔다. 아니, 이것만은 했는데요. 왜? 이 시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뭐야? 어떤 자부심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서 막 시계줄이 나중에 끊어지고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죽음과 시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시계가 이인국 박사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인국 박사는 토막난 푸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자, 이제 내 어떤 분신 같은 자부심의 어떤 상징인 그런 시계를 내가 빼앗겼으니 나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옆으로 넘겨서요. 양쪽 팔목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중대가리 서양인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거기서 만족이 안 돼서 회중시계까지 빼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갈 뿐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6번째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자, 7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방속은 빼곡히 찼다.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자, 달포라고 하는 건 약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똥통 위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렇게 감방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변소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자,
좋은 자리, 냄새 안 나고 편한 자리들은 이미 다 그 고참들이 다 차 있어. 신입은 요 옆에 앉는 거야. 눕고. 당연히 냄새 나고 싫은 그러한 안 좋은 자리가 되겠죠. 자, 근데 또 범인 속에, 보통 사람 속에 섞여 있던 감방 밀정이라고 하는 스파이죠.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만 늘어놓던 축들이 불려나가서 반송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야? 불평불만하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방 속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소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루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인국 박사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자신의 재상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옛날에 고등계 형사들한테 실컷 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서 난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입 다무는 걸 함구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지상명령, 그러니까 지상에 내린 명령, 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다. 즉,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얘는 노어 회화책을 계속 읽어댔어요. 자, 우리 같으면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자포자기했을 텐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어떤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어떻게든 살아날 구석을 내가 발견해 내려고 하는 거야. 자, 이 사람 믿는 구석이 있겠죠. 왜? 자신이 의사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의사니까 나중에 어떤 병이라도 나면 이 이인국 박사가 결국에 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되겠고요.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어를 잘해가지고 국어의 집까지 들어서 그 국어의 집 명패까지 받았잖아. 그치? 자, 그런 것처럼 얘한테는 지금 그래, 노어를 배워놓자.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식으로라도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야. 자,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결려온다. 왜? 당연히 맞았으니까 그렇겠지. 이것으로 고질병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 같은 막 건강 체질 같지는 않거든요. 엄청난 건강 체질 같진 않아. 점점 기운이 떨어져 가는 거야. 자, 그리고 기온도 사뭇 내려가고 있었고요.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야. 아무리 체념한다고 해도 초조함을 막을 길이 없다.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 속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왜? 조금이라도 약간 낌새가 보인다고 한다면 저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중형을 치른다고 한다면 중형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벌이야. 아주 막대한 벌이에요. 자, 중형을 치른다면 자신의 죄상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 옛날에 양곡 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게 7년. 양민들을 강제로 보국대라고 하는데 보내가지고 동원시킨 게 또 10년. 자, 어쨌든 나는 총살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초조감에 떨어대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친일파고요. 민족의 반역자고요. 반일투사 치료 거부했어요. 누구? 춘식이. 일제의 간첩행위도 했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 해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이건 얘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요. 야, 이제 바깥 세상과는 영원한 단절이다. 난 이제 죽은 목숨인가 보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수해졌습니다. 눈을 감는다. 마누라, 아들, 딸, 해숙이 누구누구 이러다가 외과계 원로 나이 많은 높은 사람 이인국 박사라는 말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자, 이 사람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자부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나? 라고 하는, 그래,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불안감에 떨어대는 거야. 자, 그는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켰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식민지 백성이 별 수 있었어? 자기 합리화하고 있죠. 자,
여기 자기 합리화까지 얘기를 했죠. 그쵸?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아전인수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논의 물대기란 뜻으로요. 이기적인 태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전인수 사자성어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스탠코프라고 하는 소련 고문관을 잘 살펴보면서 그 소련 고문관이 그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믿을 것은, 이인국 박사가 믿을 것은 결국에 자신의 의술밖에 없어. 그런데 이 그 스탠코프 고문관을 보니까 야, 그 장교 혹부리가 있네. 혹이 있네. 스탠코프 소자라고 했지. 어. 그 장교 내가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르라고 하는 건 뭐냐? 닥터란 뜻이죠. 그쵸?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게 기적의 예시같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인국 박사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살 궁리를 모색해 나가는데 이 스탠코프 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혹이 나 있고 이 혹을 혹시나 제거해주면 그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조금 이 뭐랄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전개 2. 이인국 박사가 치안대에 잡혀가서 문초를 당하는 모습이다. 근데 치안대에 잡혀가도 어떻게 된다? 노어를 공부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아들은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다. 왜? 그 당시엔 소련의 어떤 위세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다. 자, 이인국 박사는 지금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고 한다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련이 득세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53페이지의 위기 부분 8 부분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인국 박사가 지금 보니까 똥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리야, 이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질이라는 게 파리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사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인국 박사에게는 이 전염병이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화 소원이 문을 열고 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여기서 이제 설사를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야. 피까지 막 흘렸어. 남은 사람들은 뭐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54페이지. 이튿날 미결감 했는데요. 미결감 이거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아직 판결이 안 난 그런 애들을 모아놓는 다른 감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생겼다? 환자가 둘셋 발생했다. 날이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기만 했다. 자, 근데 이때 이인국 박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아, 이 판국에 병이 나면 열에 9은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염병인데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감방에서는 당연히 쉽게 퍼질 수밖에 없죠. 화장실을 방 옆에 쓰는데 뭐. 그치? 어. 그리고 뭐 제대로 닦을 수나 있겠어?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은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색깔 표시했고요. 아까 정리, 그러니까 이질이 이인국 박사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야.